지옥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투르 드 프랑스. 이 극한의 로드사이클 대회에서 랜스 암스트롱은 99년부터 7연패를 달성하며 인간의 신기원을 작성합니다. 암스트롱은 96년에 고환암 3기를 선고받은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의 생존 확률은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투르 드 프랑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며 그는 인류의 희망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는 단숨에 암스트롱 기적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도국 저편에는 암스트롱 드라마를 탐탁지 않게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도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암스트롱은 매번 완벽한 논리로 반박합니다. 하지만 15년간 집요한 추궁 끝에 암스트롱은 2013년 오프라쇼에 출연하여 단 한마디로 전 세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된 우리는 암스트롱의 당당한 모습을 되돌려 볼 때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황당해합니다. A guy who comes back from arguably a death sentence. Why would I then enter into a sport and dope myself up and risk my life again? That's crazy. I would never do that. That's no. 그리고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인정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하고요.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영화 챔피언 프로그램과 함께 암스트롱의 영광과 몰락이 담긴 도핑 일지를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일지 첫 장을 들여다보기 전에 암스트롱이 활약했던 투르 드 프랑스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투어는 1903년 프랑스 신문사 로또가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로드사이클 대회입니다. 자전거로 프랑스를 일주한다는 단순하고 무모한 목표는 단숨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투어에는 지옥의 레이스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3,000km 넘는 거리를 2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하고 극악의 어필 코스를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투르말레라는 어필 코스는 평균 경사도 7.4%의 19km 구간으로 대략 1시간 동안 고도 1400m를 올라야 합니다. 남산 어필도 두려운 제게 버거운 숫자인데요. 이 구간을 최초로 오른 이는 도중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어야 했답니다. 투어의 절반은 이런 악명 높은 어필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투어 우승자는 우승의 상징인 옐로우 저지뿐만 아니라 신기 운동선수라는 타이틀도 얻습니다. 93년 22살의 암스트롱은 유럽 무대에서 얼마 안 되는 미국인으로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레이싱에서 활약이 도드라진 거지 장거리 레이싱에서는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죽어라 페달을 밟아도 결코 유럽 선수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That guy and probably that guy. They've got more red cells in their blood, more oxygen. You can't win. 적혈구는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적혈구가 많다는 건 남들보다 덜 지치고 곧 장거리 경기에 우위를 점한다는 걸 뜻합니다. 암스트롱에게 좌절감을 안긴 유럽 선수들은 인위적으로 적혈구를 생산하는 EPO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물과 투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옥의 레이스는 상상 그 이상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투어 시작 이래 선수들은 끊임없이 고단함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맥주와 와인을 마시며 고통을 완화했고 이후 술은 코카인과 같은 각성제로 발전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빈혈 치료에 쓰이던 EPO가 각성제를 대신했습니다. 1995년 유럽 선수들에게 뒤처지는 원인을 깨달은 암스트롱은 팀 동료들과 EPO를 투여하며 도핑에 발을 들이밉니다. 암스트롱은 약발이 잘 받는 체질이었나 봅니다. 곧바로 유럽 선수를 하나둘씩 제치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기 시작합니다. 거침없는 기세는 96 투어까지 이어지며 생애 첫 옐로우 저지를 손에 넣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컨디션 난조로 암스트롱은 레이스 도중에 96 투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고환암 3기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합니다. 당시 의사는 생존율이 50%가 채 안 된다고 했지만 고환을 제거하고 머리를 가르는 수술 그리고 투어보다 힘들었다는 항암 치료 끝에 랜스 암스트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치 판정 2년 만인 99년에 지옥의 레이스에 복귀하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암스트롱의 기적같은 컴백에는 EPO 박사라고 불리는 미켈레 페라리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이클계에서 그는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암스트롱은 기약 없는 삶 속에서 투어 우승을 미룰 수 없다며 페라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투병 기간에 수십 킬로그램의 근육과 체력, 운동 능력을 모조리 잃은 그에게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EPO 등 온갖 약물을 주입하여 자신의 플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냅니다.
커리어 내내 어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암스트롱은 99 투어 마운틴 스테이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세간을 놀라게 합니다. 참고로 암스트롱의 이전 마운틴 스테이지 최고 기록이 39위였다고 합니다. 암스트롱은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 경기에 앞서 EPO를 투여해야 했습니다. 그는 불시에 검사관이 숙소나 팀버스를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직접 EPO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토맨이라고 불리는 팀 스태프가 그를 따라다니며 매일 하루분씩 전달했다고 합니다. EPO를 투여하는 방식에서도 암스트롱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99년에 EPO를 검사하는 방법은 혈액 수분 농도를 측정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EPO를 투여하고 4시간 후면 혈액 수분 농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다는데요. 암스트롱은 새벽에 도핑 검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저녁에 EPO를 투여했고 불가피하게 낮에 사용했다면 식염수를 투여하여 혈중 수분 농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이런 암스트롱의 주도 면밀함과 페라리의 약물 디자인 덕에 99 투어에서 암스트롱은 생애 첫 옐로우 저지를 손에 넣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암스트롱은 더욱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도핑 프로그램의 변화와 함께 말이죠. 2000년 국제사이클연맹은 새로운 EPO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에 EPO를 전략적 수혈로 대체합니다. 전략적 수혈이란 경기에 앞서 신선한 피를 뽑아놓고 대회 기간 수시로 신선한 피를 수혈받으며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도핑입니다. 암스트롱은 전략적 수혈과 극소량 도핑 등 최첨단 도핑으로 연이어 옐로우 저지를 획득합니다. 우승 저지가 쌓일수록 도핑 검사는 늘어나고 그와는 무관하게 기자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라리가 금지 약물 유통죄로 검찰 조사를 받자 기자들의 추궁은 점차 거세집니다. 암스트롱은 매번 그랬듯이 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서 걸린 적이 없지 않냐며 반박합니다. People are not stupid. They say, has Lance Armstrong ever tested positive? No. Has Lance Armstrong been tested? A lot.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는데 진절머리가 나버린 걸까요? 암스트롱은 2001년 나이키 광고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Everybody wants to know what I'm on. What am I on? I'm on my bike, busting my ass 6 hours a day. What are you on? 돌이켜보면 무슨 배짱으로 저런 광고를 찍었는지 싶습니다. 암스트롱은 아랑곳하지 않고 2005년 투어 7연패를 달성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커리어 내내 그를 따라다니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워시는 암스트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996년 암스트롱이 병상에서 금지 약물 복용을 시인했다는 측근의 제보를 토대로 데이빗은 암스트롱 도핑 의혹을 망라한 책을 발간합니다. 이는 암스트롱 도핑 의혹을 제기하는데 측근 증언을 사용한 첫 시도였는데요. 암스트롱은 측근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사생활을 끌어들인 데이빗에게 분노합니다. 국제사이클연맹은 조사에 착수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2년 후에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처럼 암스트롱 도핑 의혹을 입증하는 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측근인 팀원이 암스트롱의 도핑을 진술한다는 건 자신의 도핑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결정적인 증언을 받아내는 건 암스트롱 혈액에서 EPO를 찾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암스트롱이 투어에 복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009년은 암스트롱의 전 팀메이트 플로이드 랜디스의 약물 징계가 끝나는 해였습니다. 2005년 암스트롱 은퇴로 무주공산이 된 투어에서 플로이드는 그간 암스트롱으로부터 배운 도핑을 10분 활용하여 이듬해 투어에서 우승합니다. 하지만 암스트롱만큼 치밀하지 못했기에 얼마 안가 금지 약물 복용이 드러나고 2009년까지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가 끝난 2009년 때마침 암스트롱의 복귀 소식을 듣고 플로이드는 암스트롱에게 자신의 자리를 부탁합니다. I want to be in your team. Well, that's difficult. You got caught. 암스트롱의 위선에 분노한 플로이드는 연맹에 암스트롱과 팀의 도핑 행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연방요원 제프 노비츠키에게 도달합니다. 베리 본즈, 메리언 존스 등 역사적인 약물 스캔들을 담당했던 제프는 자신의 살생부에 랜스 암스트롱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제프는 암스트롱이 미국 우정공사로부터 후원받은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을 사익에 유용하고 금지 약물을 사용, 유통했다며 암스트롱을 기소합니다. 이후 연방정부는 암스트롱 팀 동료들을 불러들입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이클계에서 영구 제명하겠다고 압박하며 측근 진술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2011년 5월 20일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 팀 동료 타일러 해밀턴이 출연하여 담담하게 암스트롱의 도핑 사실을 증언합니다. Yeah, like we all did.
like I did many times. 암스트롱과 전성기를 함께한 팀 동료의 발언으로 여론은 급격하게 암스트롱의 등을 돌립니다. 나이키와 오클리는 후원 계약을 해지하고 국제사이클 연맹은 7개의 투어 타이틀을 모두 박탈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타이가 아닌 자이로 죄를 고백하기로 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오프라 윈프리 쇼. 시작하자 오프라는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In all 7 of your Tour de France victories, did you ever take banned substances or blood dope? Yes. 스포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스토리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치밀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실망과 배신감의 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도핑 뉴스들이 간혹 암스트롱 스캔들을 상기시키지만 더는 그를 향한 분노나 통쾌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암스트롱도 감정이 잦아든 여론을 느꼈는지 오프라 쇼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You know, if I was racing in 2015, no, I wouldn't do it again. Because I don't think you have to do it again. If you take me back to 1995, when it was completely and totally pervasive, I'd probably do it again. 암스트롱이 활약할 당시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 약물이 만연했던 건 사실입니다. 옐로우 저지를 노린다면 EPO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 랜스 암스트롱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